예, 추석 연휴 편히들 쉬고 계십니까? 예, 주간 정리 5%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추석에 못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전화만 드리고 한강을 어제 갔다 왔는데 추석 당일인데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예전에 어릴 때 제가 대학교까지만 해도 그 내려가서 고향 내려가서 아버님 시골 내려가시면 큰 집이 또 있어요. 그 위에 큰 집이 있는데 한 5군데씩 아침에 제사를 막 돌고 뭐 하여튼 수십 년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를 안 지내시고 이제 우리를 따로 떼낸 거죠. 예, 그리고 삼촌이나 고모들하고는 봤는데 예, 그것도 추석에는 안 지내게 됐어요. 예, 이 세상이 참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당연히 그냥 가야 된다. 어른들 뵙고 절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우리 아버지 때부터도 이렇게 변하면 예, 제 때까지 오면 진짜 많이 변할 것 같긴 해요. 한강에도 워낙 가족들끼리 예, 진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자, 세상이 사실 변하고 세상 변하는 가운데서 제일 빠르는 게 저는 어떤 돈의 흐름이라 봅니다. 예, 정말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고 공부하고 세상 공부를 하는 게 투자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투자업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 평생 제가 해야 될 공부고 예, 저는 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요즘 보면 진짜 세상이 진짜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예, 진짜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뭐 MZ 세대, 뭐 젊은 세대 트렌드 따라가기도 사실 벅차고 뭐 그 보면서 저희가 투자에 이제 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AI 성장 스토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십 년 만에 온 상당히 큰 투자의 기회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사실 여러 가지를 뭐 뉴스나 미디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든 막 쫓아가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라.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 수급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제 큰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큰 흐름과 그 사이에서 어쨌든 좀 늦게 들어오는 사이클, 그 다음에 빨리 팔고 나가는 사이클, 이런 개인의 어떤 투심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작게 움직이는 변동성, 사람들의 어떤 반응, 특히 공부하는 속도와 정도를 보면 진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이 공포감도 느낄 정도가 있어요. 근데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뭐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면서 저는 어쨌든 시장 흐름을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상상보다는 항상 시장에서 시그널 얻고 거기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는 좀 변화가 있어요. 예, 상당히 좋은 변화라 저는 보고 있고 분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월도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시장이 변화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9월달에 조정을 사실 잘 대비를 했었고 잘 대응을 했는데 자 보시면 이제 9월달에 차트를 보면 이 흐름이잖아요. 왔다 갔다 추세가 쭉 잘 가다가 8월달 조정 잘 받았어. 예, 예상대로 잘 받았는데 9월달에 반등을 줘야 되는데 빡 그냥 더 맞은 거예요. 그냥 빡 더 맞을 거예요. 여기서 2, 3주 그냥 절었죠 완전히. 예, 그냥 우리가 방어하고 수비를 하긴 했지만 이때 많이 놀란 거죠. 이러면서 이제 온갖 비관론도 나오고 특히 미국이 좀 불안했는데 가장 근본은 뭐죠? 뭐 다른 거 다 치우고 매크로 중에 미국 금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예,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 안 빠지고 금요일날 어제 사실 제가 시그널을 좀 봤어요. 예, 단기로 이 꼭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봤습니다. 그게 4.6 정도 올랐었어요. 저희가 뭐 4.4, 4.5 그 정도 있다가 우리 쉬는 동안에 4.6을 훅 넘어땄어요. 넘어땄는데 살짝 단기 피날레 느낌이 온 거야. 자, 미국 금리랑 달러랑 그다음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랑 다 연관돼 있습니다. 따로 노는 게 없어요.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달러도 이제 106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고요. 유가도 96달러 갔다가 92달러까지 빠졌고요. 자, 미국 나스닥도 어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어제 사실 반등을 잘 줬거든요. 어제 PC 물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는 긴축 시장에서 겁내하는 금리 빡빡 더 못 올리겠지 11월 달 한 번 더 못 올리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자, 정치적인 이슈 항상 우리가 보는 경제를 기본으로 보지만 세상이 많이 변하고 다자간 블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끼리에도 봐야 되겠지만 정치 문제 되게 중요해요. 예, 정치는 저도 빠는 아니지만 관심을 계속 가져야지 예, 경제에 적용시키고 꼭 필수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정치라고 보는데 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셧다운 그 민주당 공화당 문제도 아니고 공화당 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가 메카시가 되게 잘했잖아요. 5월달 6월달에도 그 미국 부채한도 되게 겁낼 때도 그 메카시가 되게 잘했습니다. 예, 근데 공화당 강경파 설득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초부터 봐야 되는 미국 행정부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빠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르던 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예, 그렇게 9월달은 마무리됐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정치 문제는 미국 뭐 행정부를 박살내겠어요?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단기로 봅니다. 정치 이슈는 단기로 보고요. 어쨌든 제가 9월 마지막에 어제 기준으로 우리 걱정했고 9월달 안 좋았던 미국 금리를 조금 단기 피날레 나오는 것 같다는 시그널을 제가 좀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항상 금리 낮춰주면 제로금리 되고 다시 증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바뀌었다 말씀드렸어요. 한 30년 만에 온 신냉전 시대. 진짜 지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와 민주 국가랑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못 변해요. 이 정치는 수십 년 갑니다. 100년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뀐 세상에서 경제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저 보통 말하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싼 나라에서 특히 중국 같은 데 싸게 만들어서 소비 좋은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조업 다 중국에서 했으면 그 미국에 수십 년 만에 끌고 와서 공장을 막 짓고 있잖아요. 수십 년간에 딴 나라 미뤄놨던 개발 도상국이 했던 그런 제조업을 미국에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더우면은 인구는 많지만 경제가 좀 떨어지는 브릭스 같은 데 있죠. 브릭스 11개국 확장했지 않습니까? 중국 위주로 한 1대1로부터 막 붙이고 있는 게 편먹기 막 들어간 거야. 에너지 갖고 있는 나라들, 인구 갖고 있는 나라들 완전 편가르기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제만 가지고 앞으로 뭐가 될 거냐? 앞으로 성장되는 산업이 뭐냐? AI야. 이렇게 보기 힘들다 보는 거죠. 물론 AI는 큰 흐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가 40년만 왔다 그랬습니다. 70년, 80년대 올 쇼크 이후에 이렇게 고금리를 강하게 유지하고 사실 이게 바뀐 세상 때문에 그렇죠. 국제적으로 블록화 나눠지다 보니까 예전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주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되게 싼 나라들, 이거 잘한 나라, 저건 잘한 나라 있으면 되게 만들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왔다고요. 이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가 쉽게 안 꺾이는 거예요. 앞으로 뭘 로봇 나오면 인간들 다 대체해서 싸게 또 만들 거야. 로봇 시대가 바로 오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거나 실생활 하는 건 항상 괴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금리를 쉽게 못 낮추고 내년 이후도 저는 오랫동안 고금리나 낮춰봐야 제로금리가 아니라 또 3% 4%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금리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갈 거라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레버리지 내더라도 사이클이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되게 좁게 돌아가고 찍더라도 예전에 두세 개 찍어도 되는 게 이제 한 개 찍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차별화 투자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되게 안 좋게 아주 빅사이클 큰 돈이 들어간 부동산 같은 건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되게 좋아요. 미국이 지금 연착륙 되면 등락했을 거고 고만고만한 시장이 될 거라 저는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뭐 몇 개 찍어서 올라가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또 스마트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이 빅머니들의 수급이 확실한 변동성 모멘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횡보장이 있죠. 우리나라 박스피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6, 7년에 왔었어요. 그때도 사실 우리나라 모멘텀 테마 10배짜리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 특징이 좀 그래요. 미국이야 뭘 AI에 대한 빅테크나 엔비디아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되겠지만 큰 흐름이거든.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올라가겠지만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이 보면은 틈새를 보고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수급이나 변동이 좀 심한 그럴 때 횡보를 한다는 거는 지수나 시장 횡보를 한다는 거는 올해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 좋죠. 물론 가치 투자자라든지 장기 투자하는 분한테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보고 수급적인 모멘텀 보는 정시 특성에서는 지수가 횡보를 한다는 거는 수급 테마장 템베거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2015년에 화장품주, 중국 관련주, 바이오주들, 2017년에 뭔가 뭐 별별 거 다 나왔죠.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정치 경제가 힘들고 세상이 수십 년 만에 바뀌었고 긴축이나 레버리지 조심해야 되고 고금리 시대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여전히 저는 괜찮게 보고, 제가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 분들도 진짜 같이 오래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 많으신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투자에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이 빅머니를 잘 따라가다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멍은 충분히 더 많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주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긴 느낌이 있어서 또 너무 빨리 하면 또 내가 쫓이는 느낌이 있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하여튼 30분 내로 한번 정리를 좀 끝내볼게요.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고요. 항상 저는 재밌게 이런 걸 통해서 큰 흐름 잡는다 보시면 돼요. 자, 주간 정리 시간에서는 이제 매크로나 숫자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 섹터, 중장기 전망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매매하는 테마, 이런 수급이나 차트 위주도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 9월 달에 우리를 더 안 좋게 힘들게 만들었던 미국 금리가 어제 분명히 시그널에 저는 났다 봐요. 물론 이게 팍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추세를 만들 때 항상 위에서 등락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빠질 때는 저점 밴드, 오를 때는 고점 밴드라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출렁거릴 거예요. 자, 그런 흐름이 고점 밴드를 제가 봤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고점 밴드 형성이 되면 10월 달에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관되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가가 조금 변수긴 한데 96달러, 90달러 중후반 넘어가면 제가 좀 제한적으로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100달러 부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는 단기 오버슈팅이라 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쪽에서 10월 변화들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리는 세상 스토리, 앞으로 투자하고 이 타겟이 되는 성장 스토리는 뭐냐, 여전히 미국도 AI를 봐야 돼요. AI에 가장 빅테크들이 다 투자하고 B2B 설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지금 작아지고 소비나 고용이 떨어지고 전세가 긴축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생산업체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글로벌적으로 지금 비효라 됐잖아요. 플랫폼 경제에서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고를 수 있게 이것저것 제시를 주고 추천하는 것처럼 그런 알고리즘이죠. AI 플랫폼 알고리즘을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당장 공장 만드는 제조업 확충하는 거지만 이 소프트웨어에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빅테크들, 이 플랫폼 기업들은 AI를 무조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세상에 가는 흐름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크게 먹거리라 말씀드리는 거죠. 야, 제가 수십 년 전에 삼성전자 왜 못 샀을까? 그때 살 걸, 뭐 닷컴 버블 때 알파벳 구글 살 걸, 애플 살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은 지금 AI를 봐야 돼요. AI를 지금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던 바뀐 세상에서 전 세계 제조업을 담당하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 가장 수위에 있는 국가, 미국에 가장 친미하고 있는 동맹국가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놓칠 필요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향후적으로 나올 모빌리티, 전기차, 스마트카, 그 다음에 드론, 이제는 뭐 선박이나 배도 향후로는 이제 2차 전지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ESG라든지 그린 산업이 살짝 후퇴돼 있죠. 왜? 전세가 돈이 없거든요. 정부도 재정도 기업도 돈이 별로 없습니다. 고금리 하기 때문에. 워낙 2020년 돈을 또 많이 풀었잖아요. 기축통화인 미국도 돈을 쉽게 못 푸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긴축은 맞는데 그 가운데서 그린 산업이 좀 위축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위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큰 흐름은 가야 되는 시기다. 이 모빌리티 사회에서 향후적으로 로봇이 전선 타라서 로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2차 전지는 필수화 될 거고 향후적으로 로봇도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선을 꼰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바로 될 수 있지만 로봇은 제가 2015년, 2017년에 한번 얘기 드린 전기차 테마가 있어요. 그때 2015년, 17년 얘기할 때 전기차는 테마였습니다. 돈이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테슬라 샀는 사람들은 2020년도에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차가 수십만 대 나오면서 슈팅을 엄청나게 했죠. 그러면서 2017년, 15년에 전기차, 테슬라 투자한 사람들은 2020년, 2021년에 수백 배 번 거예요. 그 지금 올랐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보다는 테슬라 쪽보다는 향후적으로 갈 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로봇은 향후적으로 얘들보다는 좀 늦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로봇에 대한 기대라든지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로봇은 필수가 될 거예요. 특히 제조업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이 임금이 점점 높아지고 부담이 되고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이 필수가 되겠지만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보는 거죠. 얘들보다는 뒤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순서는 이쪽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로봇은 물론 제가 테마로 보고 있지만 정말 돈을 크게 벌어지고 실생활 보이고 하는 것들은 요거 뒤로 몇 년 뒤로 한 3년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뷰고요. 내년부터는 얘들 봐야 되고 한 3년 그 뒤로는 얘를 봐야 된다. 저는 시장 스토리, 그 다음 여러 가지 매크로나 이쪽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차트 분석이나 우리 하고 있는 중기 투자, 단기 매매를 오픈하고 있는 바벨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 MZ세대 분들은 구독을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보지. 제 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미국, 중국, 그 다음 우리나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시장 그렇죠. 지금 미국을 잠깐 보여드리면 맞나? 자, 비관론과 긍정론이 딱 반반이라 저는 봅니다. 작년 하반기 때 제가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레버리지 써야 되고 주식을 사야 되고 했던 이유는 그때는 90%가 비관론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럴 때 투자하면 수익 볼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제가 아직까지도 장을 안 좋게 보지 않고 여전히 올라갈 수 있고 단기에 대한 흐름만 조정 정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비관론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의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런 거 쉽지 않다 말씀드렸고 지금 비관론의 근거는 그렇죠. 연준이 지금 고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미국 경제 박살날 거야. 미국 경제 박살나면 글로벌 경제나 금융의 중심이 미국이 박살나면 그때는 전 세계 다 여파가 미칠 거야. 그런 어떤 금융이나 숫자나 스토리도 보면서 저는 이제 차트나 기술적 분석으로 녹여서 봅니다.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왜? 양쪽에 둘 다 흐름이 나오니까요. 한쪽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실 서로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자, 나스닥이 저희가 쉬는 동안에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죠. 하지만 이게 아직 저점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주더라도 바로 반등을 못 줘요. 원래 추세라는 거는 뭐 경기 심리나 주식 차트라는 거는 V자 반등은 잘 안 나와요. 물론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금리에 대해서 충격을 좀 맞았죠, 주식들이. 하지만 금리가 고점 내에서 저희가 좀 꺾이게 되거나 고점 밴드가 나오면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건데 어쨌든 연준이 급을 주고 있는 부분은 11월 달이죠. 11월 FOMC까지 금리 동결이냐 말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어닝 시즌도 봐야 되고요. 금리 과정도 봐야 되는데 미국 채권도 지금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흐름이 고점 내 슈팅이나 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흐름 봤을 때는 11월까지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렇죠. 어쨌든 간에 비관론이 보는 미국 경기가 부러질 거다. 소비나 고용이 망가질 거라 보는 데가 있는데 연준이나 정부니 바라는 것처럼 특히 투자자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 기축통화를 많이 못 찍어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 어쨌든 돈을 풀어서 막 하기에는 부채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나 고용을 살짝 연착륙시키면서 어쨌든 고금리가 지금 계속 채권을 찍고 있어요.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예전에 미국채는 워낙 좋았던 투자 대상이다 보니까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 상당히 큰 수요처였습니다. 예전에 우방이었던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들이 어떻죠?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또 따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옐런이 중국 갔다 왔는데 안 됐죠. 옐런이 갔다 왔는데 중국이 미국채 사는 걸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슈팅이 더 됐다 보는데 어쨌든 돈이 필요해서 찍고 있던 한계는 있지만 미국채를 1조 달러까지 찍는다 말씀드렸잖아요. 9월달 10월달 많이 찍었어요. 계속 찍고 있는 과정이고 연착륙이 돼야 되는 과정을 계속 저희가 데이터 디펜던스 파월처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미국의 PCE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CPI보다 연준이 더 좋아하는 물가지수인 PCE가 나왔는데 어제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안정이 됐습니다. 월별도 그렇고 연별도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반등을 상당히 이틀째 많이 줬거든요. 근데 좀 밀렸던 연봉을 맞았던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인 셧다운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셧다운은 단기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 자체는 이 숫자 데이터 쪽에서 물가가 다시 또 잡혀가는 흐름이
9월 말에 괜찮게 나왔다. 10월 초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보는 거고, 항상 말씀드렸던 물가되는 비중 중에 가장 37% 부분이 쉘터, 하우징 쪽입니다. 물론 금리 높기 때문에 지금 모기지 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집주인이 보는 월세 부분이나 집가격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 안정된 부분이 사실이에요. 미국도 지금 부동산이 연착륙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물가의 안정된 흐름이 보이는 거죠. 물론 살짝 지금 단기로 사우디 때문에 유가를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WTI 기준으로 96달러 갔다 왔어요. 우리 쉴 때 어제 갔다 왔는데 얘도 92달러가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물가, 그 다음에 미국 금리, 그 다음 달러 인덱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흐름이 한번 시그널에 저는 보였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도 살짝 꺾이는 게 좋죠. 살짝.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 대출을 2020년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살잖아요, 내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도 그때 받은 대출을 정부에서 계속 안 갚아도 되는 정도로 유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약간 원칙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도 많이 해줬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게 지금 상환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가 이게 아마 가게별로 한 우리나라 돈 20만 원, 30만 원, 한 3, 40만 원씩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비를 살짝 깎아 먹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의 근반이 연착륙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연준이 볼 때도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안 올릴 수 있고 금리 동결시킬 수 있는 기대도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뒤에서 내년에 금리나 또 할 거야, 그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겁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소비가 살짝 연착륙되고, 자, 고용도 사실 지금 내년에 좀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꺾이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자동차 노조 3사들이 왜 연간 임금을 40% 올려달라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노동자를 지지한 연설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임금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에 살짝 자극을 다칠 수 있지만,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년 만에 미국이 국제 정치가 바뀌고 신냉전 되면서 제조업, 미국 GDP의 제조업은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한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경기가 확 꺾이는다기보다는 금리를 다시 인상해주고 수십 년 만에 제조업을 살리는 과정에서 오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살짝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물가, 가장 연준이 열심히 보는 물가 디펜던스 PC가 어제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안정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게 호재로 저는 보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제 살짝 미국 증시 반등을 끌어내렸던 게 정치적인 이슈, 셧다운이죠. 셧다운은 예산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당 여당 예산안 합의되는 과정인데, 자, 메커시가 5월달 6월달에 그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채 한도 할 때 엄청 또 겁을 줬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5월달 6월달에 겁을 줄 때 사는 사람들은 7월달 슈팅 할 때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런 정치적인 이슈 결국은 근데 합의될 겁니다. 합의될 건데,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올라오는 것처럼 내년에 이제 또 보고 있는 거죠. 그 공화당 내에서 상당히 강경 보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거부권 행사하면서 살짝 넘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10월달 되면 있는 이슈인데, 이 셧다운 문제는 이 50년간 미국 행정부 역사상 한 20번 넘게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 근래에 있었던 트럼프가 2018년에 긴축하면서 장이 30% 빠졌습니다.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급락에 썼어요, 장이. 그때 긴축을 하고 금리 올리고 셧다운 포함되면서 장이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셧다운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이때 트럼프가 온갖 별별 희한한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때 물론 되게 많이 때렸던 중국이랑도 그때 다시 수교하고 막 손잡고 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살렸던 트럼프였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가 셧다운 하면서 기록을 세웠죠. 그때 30 며칠인가 한 달 넘게 셧다운 시켰어요. 행정부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은 거죠. 물론 그 뒤에 돈을 뒤로 유예해서 받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트럼프를 생각하면 또 겁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바이든 얼마 전에 5월달 6월달에도 잘 합의가 됐잖아요. 협치가 잘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되리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금주일 목요일 날은 파월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정치나 어떤 금융 관련 얘기는 안 했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파월이 사실 그 고등학교 교사들 앞에서 이 금융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의 어떤 의장인 자기와 자기 제 동료들이 이제 매달 수시로 이제 경제나 금리나 금융 관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발표했을 때 자기들이 가졌던 목표 중 하나는 뭐냐면, 현재와 향후적으로 몇 달간의 어떤 소비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금융이나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보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어떤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 우리가 연준의 전 세계 핵심입니다. 금융의 수장이고 그냥 왕이잖아요. 이런 금융 대통령이 말할 때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 중요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도, 미국 대중들도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 하는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님도 그러잖아요. MZ세대에 조심을 해라, 뭐 부동산 어떻게 해라, 뭐 빚내지 마, 이런 얘기 꾸준히 하고 있던 부분이 대중들한테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너네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투자를 하란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사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소수의 사람들, 빅머니들이 금융이나 경제, 특히 자본 투자에서 먹거리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늦게 들어오는 대중들의 통수를 때리고 위에서 사게 하고 밑에서 팔게 하는 그런 걸 계속 이용했던 거죠. 근데 파월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렇고 향후적으로 그렇고 금융 경제가 정말 중요하고 이런 시그널들이 되게 중요한데 대중들도 그걸 알고 좀 따라오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거를,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자기들이 주는 어떤 멘트를 자기들이 투자하고 생활하는데 적용을 좀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사들한테 말했다는 얘기는, 교사들이 너네는 알고, 야, 지금 너네들 10대들한테 교육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금융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거죠.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향후적으로 앞으로 진짜 이거는 와닿을 거라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JP 모건의 특수한 IB라 말씀드렸는데 역사가 연준이랑 비슷해요. 다이먼 회장님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향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잖아요. 앞으로 한번 더 오를지 말지 그러고 있는데, 기준금리 7%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저는 뭐 단연코 그걸 망언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한 말이 자체가 사실 숫자가 망언이라는 얘기지 의도는 망언은 아니죠. 항상 말했던 시장은 항상 앞서갑니다. 주식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바이어스가 있어요. 항상 긍정면에 조금 투자를 하고 미래를 보는 분이 많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는, 그런데 그런 기대를 또 한번 살짝 꺾으란 얘기예요. 왜? 작년 말부터 연준에 했던 얘기를 한 발, 두 발 앞서 나가다 보니까 한 번씩 충격을 받았던 거거든. 요번에도 사실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내년에 무슨 금리 나야, 고금리 계속 유지할 거야, 생각도 하지 마, 우리나라 미국 금리, 미국 경제 지금 강해, 돌아갈 거야, 그 말 한 거거든요. 지금도 기대 인프를 좀 꺾으란 얘기죠. 물론 7%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7% 가면 진짜 미국 경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할 정도로 기대를 좀 낮춰란 얘기죠. 그런 의도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계속 비둘기파 매파들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등락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건 뭐 비둘기파도 있고 매파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좋게 볼 것도 아니고 이건 나쁘게 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번 주도 말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월달에 뭐가 중요하죠? 제가 시그널이나 뭐 금리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어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이 돌아옵니다. 1년에 4번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장한다. 하지만 성장에 받쳐야 되는 것은 어닝이죠. 경기가 정말 좋고 돈이 정말 많이 풀리고 저금리 때 항상 우리가 뭐 엄청 많이 올랐던 그런 유동성 양세에서는 어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바이오 실적 뭐 수백억 수천억 적자 나더라도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수익 난다, 어닝 번다 하면 주가 올라가요. 근데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뜰 거죠. 제가 항상 말했던 어닝이 중요하고 금리가 고금리 유지되면
이 숫자가 안 나오고 적자 보는 기업은 못 버티는 겁니다. 좀비 기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닝을 또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 어닝에서 실제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부합했던 부분이 엔비디아였죠. 올해 5월달 그랬었고요. 올해 8월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8월달 왜 빠졌죠? 어닝이 나오긴 하지만 미국 시장은 못 이기는 거죠. 단기 조정 받았던 부분이고 미국 금리 때문이었는데 그 어닝이 꾸준하게 AI 성장 스토리 맞는 거 아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10월부터 나오는 어닝 시즌입니다. 여전히 저는 또 애플, 엔비디아, MS, 아마존, 알파벳, AI 엄청 성장 스토리에 베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나마 이 긴축 기계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엔비디아나 이쪽으로 AI 성장 스토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들이 버티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테슬라 마찬가지고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또 차별화 그나마 빅테크 쪽 이쪽을 계속 성장 동력의 차별화되는 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저 말씀을 좀 드리고 중국은 여전히 저는 하락 밴드라 봅니다. 여전히 정부에서 의지가 심하고 요번에 보시면 헝다다 뭐 칭화 유니 같은 예전에 수년 전에 문제 터졌던 애들의 CEO나 중심되는 애들 뭐 지금 감옥 보내가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얘들을 이제 처벌하는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이 좀 터지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연착륙되는 게 중국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말씀드렸고 부실은 꾸준히 정리하고 있어요. 부실은 꾸준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수요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요를 너무 심하게 살리면 또 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금융, 특히 중국은 부동산 금융으로 큰 나라다 보니까 부동산이 안 살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미국은 그냥 자본주의 시장의 금융경제잖아요. 증시나 채권 같은 거. 중국은 부동산 금융이에요. 중국은 땅이 넓고 개인이 많다 보니까 도시화 시키고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하면서 수십 년간 살아온 겁니다. 부동산 금융이라는데 그게 지금 공급 과잉이고 되게 힘든 시간인데 어쨌든 부실 정리되는 건 장기로 보는 거고 자, 부동산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저축은 많습니다. 중국 인민은 저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디플레라든지 정시나 부동산이 죽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투자를 안 할 뿐이지 인민들의 저축률을 끌어내고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도 풀어주고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죽지 말고 하방면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해라. 그게 제가 중국한테 바랄 수 있는 현재 글로벌 투자의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중국이 더 힘들었던 관계는 뭐죠? 이제 미국 금리가 더 높이 올랐고 특히나 중국을 대놓고 타겟 삼아 때렸던 미국이지 않습니까? 패권 시대에서. 자, 여기서 살짝 중요하게 볼 만한 정치 비기슈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G20 회담에 중국이 안 왔습니다. 중국이 안 왔는데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11월 달에. 이때는 사실 그때 브릭스든 중국 관련 애들이든 많이 오거든요. 그때 가서 시진핑이 또 한번 가오잡고 자기들끼리 또 편먹고 한번 으쌰으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긴 올 거예요. 그때 됐을 때 바이든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 할 거냐를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정상회담 아시겠지만 그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표를 정상회담도 하는 거죠. 제가 보는 부분은 그거예요. 2019년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서 급속도로 정시나 정치를 좋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월이었어요. 2019년 10월인데 2016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2017년부터 엄청 좋아지다가 정치 좋았거든요. 2018년에 박살났어요. 2018년에 트럼프가 정시를 한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임기 2년 차였어요. 그때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중국의 관세를 20% 30% 때리면서 글로벌 교란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박살났고 미국 정치도 안 좋았어요. 2018년에 하반기 때는 미국 정시가 30% 빠졌습니다. 완전 박살났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2019년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20년 11월 달이 대선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는 당선이 안 됐죠. 미국에서 연임 안 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이제 낙인을 찍히게 됐는데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이었고 트럼프는 2019년도 11월 달에 그렇게 18년에 미국 조지고 패권 전쟁하고 난리 부르치다가 시진핑의 손을 2019년 11월에 잡습니다. 자, 그 뒤에 4년 뒤죠. 2023년 지금 11월입니다. 한 달 늦어지긴 했지만 에펙 회담에서
내년에 바이든 선거가 있습니다. 재선 선거죠. 정말 중요하죠. 물론 문제도 있고 저는 뭐 지금 나이 때문에 뭐 바이든에 대한 말도 많지만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왕이와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 고위직 면담들도 흐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흐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미중 간의 갈등, 뭐 휴전, 정전까지는 아니지만 휴전은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또 등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11월 달에는 좀 봐야 될 가장 큰 정치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중을 잠깐 봤고요. 우리가 숫자로 봐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 10년물 금리가 어제 단기적인 시그널에 저는 좀 보였다 봅니다. 물론 등락이 있겠지만 고점 밴드 형성할 수 있는 부분 4.6 이상은 오버슈팅이라 보기 때문에 단기 꼭지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연관돼서 달러 인덱스도 106을 찍었어요. 자, 우리나라 환율도 어제 1350원 넘었습니다. 자, 1350원대 얘들 106대 얘들 4.6대가 다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고점 치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흐름이 좀 반등을 꺾이게 되면 정시에서 10월 달에 기대를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좀 경계하죠. 왜? 아람코 상장이 연말까지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유가 올랐기 때문에 추세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나면 아람코 상장을 하고 나면 얘들이 돈벌이 되고 어쨌든 비싸게 팔아먹는 거잖아요. 상장을 시켜서 단기 이슈가 꺾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유가가 다시 빠지지 않겠느냐. 뭐 겨울을 또 온도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제가 90불 대 WTI 기준으로 중후반대에서는 조금 꺾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볼 때 마지막에 걱정되는 그거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9월달 예상보다 떨어졌잖냐, 또 한 번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마 너네들이 뭐 코스피가 2500선 밑으로 떨어지면 PBR 기준으로 0.9배이기 때문에 싸다고 말하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도 툭툭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걱정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큰 흐름은 도로겠지만 10월달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사실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미국 금리,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 우리나라 환율, 유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고점 기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예상보다 9월달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 환율은 1350원대면 2월달에 금융 시스템 위기 온다, 글로벌 한번 또 뱅크럽 온다는 SVB 사태 나왔던 2월 수준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리고 정시도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인 수급은 난리를 부수쳤던 정시 예탁금 올해 40조 초반에서 58조까지 갔어요. 그런 애들이 다시 48조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 코스닥 지수도 960 갔다가 이제 830, 40까지 빠졌어요. 이미 4월까지 이미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빼는 것들은 제 볼 때는 한계가 있다 보는 거죠. 큰 흐름상 바뀌지 않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상보다 항상 더 떨어지고 하면서 공포를 받았던 시기가 2008년 서프라임 때, 2015년 하반기 때 위안화 박살나고 그리스 위기 터졌던 2015년 하반기 때, 2018년 아까 말씀드렸던 패권 전쟁 시작하고 금리 긴축하면서 금리 계속 올려서 2018년 4분기 때 박살냈던 그 한 분기 4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였죠. 제가 볼 때는 2023년 지금 4분기는 다 해당이 안 돼요. 이런 이슈들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고 그 이번에 금리, 그 다음에 FMC를 보고 뭐 미중 뭐 정상회담 여러 가지 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에서 현금화 시켜야 된다, 뭐 비중을 더 어떻게, 이런 확률을 되게 낮게 보는 거죠. 자, 9월 하락장은 원인이 미국 매크로의 불안정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가 문제였고요. 고금리의 적용이 덜 적응됐었어요. 근데 적응이 돼서 9월달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고, 자, 크게 매크로를 중요하게 보는 그 중요 11월달 FOMC 전까지 등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나 소비나 고용이 연착륙되는 거 보이고 있어요. 데이터 디펜던스나 연준도 보기에 PC도 좋게 나왔습니다. 자, 단기로 보는 정치 이슈, 셧다운은 어쨌든 간에 강경파 기간이 문제예요. 얘들은 해결 안 된 적은 없습니다. 해결 안 된 적은 없어요. 그 기간이 문제긴 한데 정치 이슈도 단기로 해결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중요한 어닝 시즌에서 빅테크나 얘들에 대한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미국 정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국 살짝 체크하면서 말씀드렸고, 큰 흐름은 10월달 한번 기대해 보시죠. 기대해 보시고 국가별로 적어놓은 거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나 테마,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매매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에서 말씀 더 드릴게요.